전국에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무쿠랜드의 회원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부동산 공시법령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계시는 이유는 단 하나죠. 목적은 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이죠.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시험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하시는데, 공부를 안 하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공부를 하시면은 또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강의 등을 통해서 자, 어떻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열심히 해야 합격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열심히 하면 되느냐. 자, 이게 여러분 궁금하시겠죠? 자, 그러면요, 열심히 하는 정도는 각자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100% 다 이해를 하셨다.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9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90점만 맞을 수 있는 것은요, 실제 시험에서는 강의하지 않은 내용도 출제가 돼요. 가끔씩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모두 맞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범위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요. 공부하는 너무 힘듭니다. 자,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합격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100%를 이해하시면은 90점을 맞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80%를 이해했다. 즉 아주 어려운 내용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80%를 이해하셨으면 그러면 시험에서는 70점이 나올 것이고, 자, 아주 어려운 내용을 이해 못하고 또 이제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70% 정도를 이해했다. 그러면은 시험에서 60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70%만 이해하시면 합격하실 수는 있지만은 좀 더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래도 한 80%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70점 정도 맞으면은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80%를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요, 수업 시간 동안에 80%를 모두 이해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만 꾸준히 들어오시면서 수업 내용의 80%를 이해하셨으면 따로 공부하지 않고 수업 내용만으로 합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집중을 했지만은 그래도 좀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한 50%는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내용이 한 50%밖에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20, 30%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때는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나는 30%밖에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50%를 올리기 위해서 50% 정도를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각자마다 수업의 집중도라든지 또 이해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80%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은 복습을 하시고, 이해가 충분히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업만 꾸준히 들으셔도요,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공부하시는 줄은 알겠죠? 수업만 잘 따라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해서 내가 잘 이해했으면은 그만큼 따로 복습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이제 남게 되겠죠. 그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공부하시면 돼요. 1차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민법, 개론 준비하시고, 또 2차에 있어서도 가장 힘들다고 하는 이제 공법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업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기간을 통해서 뭐 11월, 또 1월, 3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그 필요한 내용은 그때그때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우리 내일 모레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 10월을 준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내일 시험 볼 듯이 공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내일은 알고 있지만 내년 10월에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년 1월에 알았지만 10월에 모르면 또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몰라도 내년 10월에 알고 있으면 그분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도 당장 내일 시험, 내일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이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내년 10월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돼요. 결국 11월, 12월 지금 하는 입문 강의는 내년 1, 2월 기본 강의를 이제 준비하는 강의가 될 것이고요. 또 1, 2월 강의는 3, 4월을 준비하는 강의, 3, 4월은 5, 6월을 준비하는 강의. 그래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나가셔서 10월 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대비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동산 공시법에 관한 지금은 입문 강의 시간이죠. 그러면 그 입문 강의는 내년 1, 2월에 기본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이제 1, 2월에 하나씩 이제 기본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입문 강의 시간에는 이것만 잘 정리되어 있어도요. 충분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공시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이것을 가지고요. 첫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부동산 공시법이죠. 자, 그러면 그 의미부터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동산 공시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은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 자,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러면은 대표적인 것이 토지와 건물이 있는 거죠. 자, 토지와 건물이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공시한다라는 것은요,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 공시한다, 알려준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동산의 그 정보를 알려준다.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한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10억을 가지고 토지에 투자를 하고자 해요. 10억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뭐 토지에 대한 정보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한편에서는 그러면 또 이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의 거래를 성사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제 장래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이 공인중개사가 그런 정보들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또 알려줘야 될 이런 정보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이제 보여준다, 알려준다. 이것을 부동산 공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을 공인중개사가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 외우고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전국을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우고 있을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요, 외울 필요 없도록요, 국가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장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는 무엇만 할 줄 알면 돼요? 공시되고 있는 그 장부만 볼 줄 알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는요, 이 부동산의 정보가 공시되고 있는 그 장부들을 보는 법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그럼 중요한 정보, 부동산에 대한 정보로서 중요한 정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죠. 자, 어떤 사람이 와서 10억을 투자하려고 한다. 그러면 알아야 될 정보, 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줘야 될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죠.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도대체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행정구역. 자, 서울에 있는 토지냐, 부산에 있는 토지냐.
서울에 있는 토지면은 도대체 강남구에 있는 토지냐, 서초구에 있는 토지냐. 서초구에 있는 토지면은 이것이 서초동에 있는 토지냐, 방배동에 있는 토지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또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이 토지의 행정구역,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이 일단 기본적인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토지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토지다라고 했을 때요. 자, 이것은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죠. 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소재, 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소재, 이 기본적인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서초동 내에는요, 또 여러 필지의 토지가 있어요. 우리가 필지를 세는, 토지를 세는 단위를 이제 필지라고 합니다. 서초동에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필지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서초동에 있는 여러 가지 필지들이 있을 때요. 그 필지들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번호를 붙여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자, 이것이 토지에 붙어져 있는 이제 번호죠. 이것을 우리는 지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서초동에 있는 100번지 토지다라고 하는 거죠. 100번지 토지.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지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번. 지번. 자, 100번지 토지다. 자, 그러면 서초동 100번지 토지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겠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는. 따라서 이런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요, 그 토지가 특정이 돼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되겠죠.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몇 번지 토지냐라는 거죠. 이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가 도대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해당되느냐, 이 토지가 공장을 지을 수는 있느냐, 농사는 지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거죠. 이 토지가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냐,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마다 그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토지의 용도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에 대한 정보에도 어떻습니까? 어디 사는 사람이냐,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중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토지마다 그 용도가 있는데요. 이 토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자, 그럼 우리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즉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자, 이런 용도를 우리는 대라고 합니다. 보통 대지 이렇게 하는 거죠. 대. 자, 그러면은 이 토지의 용도가 대다. 그럼 우리는 그 토지의 용도를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즉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는 이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요, 이 토지의 용도를 우리는 지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용도를 의미합니다. 지목. 자, 이것도 토지에 있어서의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 또 충분히 또 10억을 다 투자할 수 있느냐? 이걸로는 좀 부족하죠. 우리가 또 기본적인 정보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토지가 도대체 몇 평이냐라는 거죠. 몇 평. 10억을 투자하는데 몇 평이냐. 자, 과거에는 우리가 평 단위를 사용했습니다만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제곱미터는 그러면은 한 평은 3.3 제곱미터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토지가 100평이다 그러면은 몇 제곱미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공시법 하다 보면요, 기본적인 수학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자, 100평이면은 330 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토지는 330 제곱미터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것은 토지의 면적이 되는 거죠. 면적. 이것도 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네요. 면적.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또 10억을 투자할 수 있냐?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자, 면적이 330제곱미터인데 이게요, 모양이 길쭉하게 이렇게 생겨서 330일 수도 있고요. 요렇게 길쭉하게 생겨서 33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렇게 생겨가서 330제곱미터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땅값이 비싸겠습니까? 투자 가치가 높겠어요? 요렇게 생긴 것이 되겠죠.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땅값은 틀려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죠. 토지의 모양. 이 토지의 모양은요. 자, 여기 토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요. 이 토지 모양은 인접하는 토지가 있겠죠. 또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그 토지의 모양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경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토지의 경계. 자,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이 토지는 이렇게 생긴 토지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경계가 되는 거죠. 자, 경계. 경계도 이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모양을 나타내 주니까요.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토지면 좀 가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뭘 의미하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토지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인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경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다 보면요. 우리가 보기는 굉장히 편하지만은요. 선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두께를. 그렇죠?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계를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요. 이 선이 굴곡되는 경계, 굴곡되는 경계점, 그러니까 굴곡점, 이것을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이 선을 경계라고 했을 때 선이 꺾이는 이 굴곡점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하고요. 이 경계점을요, 수학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좌표라고 합니다. 즉, 여기는 뭐 X, Y 해가지고요, 수학적인 이제 좌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좌표로 나타내면은 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하지는 않는 것이지만요. 이 경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좀 더 정확하게 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학적인 좌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의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땅값이 나오게 되겠죠. 땅값이 나올 테니까 투자할 것인지가 말 것인지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이 토지의 이제 중요한 정보.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신 다음에 물건을 사고자 하는 그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될 정보들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와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토지 좀 알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 동네. 그러면은 설명을 못 해줘요. 그러면은 임대료 내기도 쉽지가 않겠죠. 그때 바로 어떻습니까? 정보들을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장부를 얼른 봐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요, 지금까지 했던 이 6가지의 정보들은요, 소유자가 바뀐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 바뀌었다고 면적이 바뀐다든지 뭐 지번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바뀐다고 해서 소유권, 권리와는 상관없이 이 토지 자체의 그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권리관계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 모습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법에서 권리관계를 제외하고는 다 사실관계라고 해요. 권리관계를 제외하는 것들을 다 사실관계라고 하고요. 특히 사실관계 중에서 이 토지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요, 특별히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하고는 상관없이 그 토지 자체의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토지의 표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에 대한 정보로 알아야 될 것은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토지의 표시만 알면 충분하냐?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 토지가 토지의 표시를 통해서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를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 매수를 하고자 하면은 이 토지 소유자를 알아야 되겠죠.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10억 주고 사면은 사기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소유자로부터 취득을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10억을 지급하면서요, 누구한테 이 토지를 매수해야 돼요? 소유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또 알아야 됩니까?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소유자.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또 알아야 될 정보 뭐가 있습니까? 소유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소유권자가 누구냐?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되겠죠. 설명해 줘야 될 정보가 될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로는 소유자만 알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시가 한 10억 정도 되는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고 한 3억 정도를 빌렸어요. A 은행에서 돈을 3억 정도 빌렸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융자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담보로 제공하고. 좀 더 정확하게 법적으로 표현하면은요. 법적으로 표현하면 A 은행은 3억 원을 빌려주면서요.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이 토지를 담보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갑은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3억을 빌린 것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3억 원의 채권, 3억 원을 받을 돈 있잖아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갖는 권리.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자세히 다루게 돼요. 자, 저당권. 즉, 이 토지에는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얼마를 위해서? 3억 원을 위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저당권이 이렇게 융자금이 3억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10억 원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요. 10억 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억 원을 공제하고 7억만 지급하죠. 그리고 3억 원은 내가 직접 은행에 갚기로 하는 거죠. 즉 3억 원을 인수하고 이 저당권을 인수하고 7억만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10억을 모두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10억을 모두 지급하게 됐는데 갑이 만약에 은행에 3억을 안 갚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은행에서는요. 경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경매 들어오려면 경매를 막기 위해서는 을은 또 자기도 경매를 막으려면 자기 돈 3억 원으로 대신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3억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요. 10억을 주면서 3억을 갑한테 갚으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7억만 지급하고 3억 원을 내가 직접 갚는 것이 안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3억 원의 채권액을 공제하고 7억만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을은 뭘 또 알아야 돼요? 10억을 다 지급할 것이냐 7억만 지급할 것이냐 이것은 요걸 알았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즉 소유자만 누구인지 알아서는 안 되고요. 혹시 그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겠죠. 저당권이 좀 어려운가요? 이제 민법 시간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뭐 전세도 있을 수가 있죠. 만약에 A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3억 전세를 내줬어요. 전세.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전세를 이제 살고 있습니다. 주택일 수도 있어요, 전세는. 그럼 보통 우리가 이 집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10억 다 줍니까? 아니면은 전세금 3억 공제하고 7억만 지급합니까? 7억만 지급하죠. 이 사람은 나중에 전세 기간 끝나고 나갈 때 자기의 전세금을 예전 소유자한테 돌려받습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 받고 나갑니까? 전세 살잖아요, 우리. 살죠. 현재 소유자한테 받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을은 나중에 A한테 3억 원을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그 3억 원을 공제하고 7억만 지급하는 거죠. 근데 전세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으면요. 10억을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A한테 또 3억을 지급해야 되니까 또 3억의 손해를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소유자만 알아서는 안 되고 또 뭣도 알아야 돼요? 혹시 전세권자는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전세권. 자, 이런 권리는 소유권을 이제 이외의 권리들이 되겠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합니다. 이외의 권리.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로는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까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정보로서 이것은 권리에 관한 정보가 되겠죠. 자, 이것은 권리관계가 되는 거죠. 권리관계. 이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들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또 설명해 줘야 될 정보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요. 이런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공인중개사가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국의 모든 것들을. 외울 수가 없죠. 우리가 안 외워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 외워도 되는 이유는 국가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장부를 통해서 공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시되는 장부만 볼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동산을 공시하는, 이런 정보들을 공시하는 장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보죠. 자, 이런 사실관계, 특히 이런 토지의 표시를요, 장부를 통해서 공시할 때 어떤 장부를 통해서 공시하느냐? 자, 우리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요, 우리는 지적 공부라고 하고, 이 토지의 표시는 이러한 지적 공부를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지적 공부. 지적 공부라는 공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자, 이런 것들을요, 모두 합쳐서 우리는 지적 공부라고 해요. 지적 공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인적 사항이라죠. 사람에 대한 정보.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정보는 뭐라고 하냐? 지적 사항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땅 지자고 토지고요. 적은 정보할 때 적을 말해요. 즉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공적인 장부다. 그래서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는요. 지적 공부를 통해서, 지적 공부라는 장부를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권리관계는요. 권리관계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부라는 것이 있어요. 등기부. 등기부라는 장부를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권리관계인데 하나의 장부로 공시하면 되지. 이것을 왜 따로따로 공시를 해서 사실관계, 즉 토지의 표시를 보고 싶으면 지적 공부를 보고 권리관계를 보고 싶으면 따로 등기부를 보도록 이렇게 이원화시켜놨느냐, 이원화되느냐. 자, 그 이유는요. 이는 자, 토지 대장을 만들게 된, 또 등기부를 만들게 된 그 배경에서 연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 공부는 왜 만들었을까요? 지적 공부. 자, 조선시대는 있었을까요? 삼국시대는 지적 공부가 있었을까요? 자, 지적 공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국가에서 지적 공부를 만들 때는 과세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과세.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정확한 과세를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국가에서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 전 국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등록한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일단 처음에는 과세를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요. 좀 더 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적 공부를 둡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국토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만이 효율적인 정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자, 과거에는 과세만을 위해서 지적 공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좀 더 고차원적인 높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둡니다. 즉 국토의 이용 계획, 국토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적 공부를 둔 거예요. 그럼 이때 국토의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국가기관 중에서 누가 국토 이용 계획을 수립합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요. 이것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세워요. 따라서 이 토지의 표시 이런 사항들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 공부를 관리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이용 계획도 수립하는 거죠. 근데 전 국토는요, 수천만 필지가 있습니다. 이 수천만 필지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조사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등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지적 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밑에 하부 기관에. 즉, 시장, 군수, 구청장에 위임을 해가지고요, 자, 너희 시에서 있는 토지들, 너희 군에 있는 토지들, 너희 구에 있는 토지들은 또 너희들이 결정해서 관리하도록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를 하는 거지만은 자신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해서요.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해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때 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 시장군수구청장,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요 우리는 지적소관청이라고 해요. 지적 공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적소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이제 이런 것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요, 권리관계에 대한 결정권은 없습니다. 이 토지가 갑의 것이냐, 을의 것이냐, 다툼이 생기면은 이게 누구 것이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갑니까? 시장한테 갑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갑니까? 그렇지 않죠. 다툼이 생기면 어디를 가요? 법원을 가게 되는 거죠. 즉 권리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요 법원에 있어요. 따라서 권리관계에 관한 기록,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관리가 될 테니까요. 법원에서. 근데 법원은 재판하느라 바쁘죠. 따라서 이런 등기 업무까지 할 수 있는 한가한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 등기 업무만을 위해서 따로 법원 산하기관으로 등기소를 만들고 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등기부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등기관이 관리를 하는 거죠. 즉 하나의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에 대해서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관리하는 장부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그래서 지적공부와 등기부 이원적으로 우리 공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토지의 표시는 우리가 공시한다는 것은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기록하여 공시라고 해요. 권리관계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여 이제 공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시되는 내용만 우리는 볼 줄 알면 됩니다. 그럼 이때요, 이 지적 공부에 기록하는 것을요, 특별히 우리는 등록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등록. 그리고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등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둘 다 등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도대체 지적 공부에 기록하는 것이냐,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냐, 혼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의미는 동일합니다. 기록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고요. 동일한데 다만 이제 어디다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는 등록, 여기는 등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뭘 다루겠어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신 다음에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되는 두 개의 장부, 즉 지적공부와 등기부 보는 법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공부에는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기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관계만 기록을 하느냐, 등록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지적공부는 국토의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만들어지지만은 지금도요, 과세장부로도 활용이 여전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세는 누구에게 합니까? 소유자에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과세가 정해지면은 과세 얼마 할 것인지를 정해지면은 소유자에게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요, 이 소유자는 부수적으로 지적공부에도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과세를 할 때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아요. 따라서 저당권자, 전세권자까지 지적공부에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소유자는 기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소유자도 부수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적공부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적공부를 보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적공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토지대장 이렇게 돼 있으면요. 저 왼쪽에는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소유자를 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부에는 권리관계만 기록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권리관계를 기록할 때는 도대체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냐? 그 D상이 나와야 되겠죠. D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특정이 됩니까? 소재 지분을 통해서 부동산은 특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다.
이렇게 적게 되겠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소재 지번만 적으면 될 텐데 다만 우리가 지목이나 면적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부에서. 따라서 등기부를 통해서도 지목이나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네 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는 등기부에도 기록을 합니다. 등기부에도. 그래서 등기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뒤에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등기부 모습을 가지고 등기부 보는 법을 설명할 텐데 등기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외의 권리. 그럼 특히 소유권을 기록하는 부분을요. 우리는 갑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부분을 을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을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해서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요. 등기부는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각각 둡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이 등기 기록의 이제 제목 부분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을요. 우리는 표제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즉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 소유권을 기록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는 원래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것이지만 등기부에도 그 권리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 등기부에도 기록이 되고 자, 소유자는 원래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지만은 과세 등을 위해서 지적 공부에도 기록이 된다.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소유자는 지적 공부와 등기부 두 곳에 등록이 되네요. 두 곳에. 그러면 소유자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동일할 테니까요. 지적 공부에 있는 소유자,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는 동일하게 나와야 되겠죠. 지적 공부에 있는 지목, 등기부에 있는 지목은 동일하게 나와야 될 텐데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요. 때로는 불일치가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지적 공부에는요.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요. 이 전으로 돼 있다는 것은 밭은 전으로 표현을 합니다. 밭전자를 써가지고. 그런데 등기부에는요. 지목이 뭐로 돼 있느냐? 대로 돼 있어요. 불일치가 생기죠. 자, 그러면 하나의 토지는요. 하나의 지목만 가질 수 있는데 이 토지의 지목은 대가 되느냐? 전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맞겠습니까? 지목은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지적공부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는요. 지적공부에서 결정된 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그냥 옮겨 적는 거예요. 옮겨 적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공부에서 전으로 결정이 되는데 대로 돼 있다는 것은 지금 등기부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이 됩니다. 전. 빨리 등기부를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또 소유자를 보죠. 소유자. 자, 지적공부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나와 있는데요.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을로 되어 있습니다. 불일치가 돼요. 그럼 소유자는 갑이겠습니까? 을이겠습니까? 자, 소유권은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요? 등기부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등기부에서 결정된 소유자를 옮겨 적는 것밖에 아니에요. 지적공부에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불일치하면요. 이때 소유자는 을이 되겠죠. 을. 그러면 지적공부에는 소유자를 갑에서 을로 고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하나 있습니다. 자, 토지의 표시하고 이 소유자가 이게 불일치가 생겼을 때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있어서 불일치가 생기게 되면은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 되고 권리에 대해서 즉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자, 토지의 표시와 또 부수적으로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제도를요. 우리는 지적제도라고 합니다. 지적제도. 그리고 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부수적으로 그 토지의 표시,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제도를 부동산 등기제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제도에서는요, 무엇만 다르냐면요, 토지죠, 토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물은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한 표시는 어디다 등록될까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돼요. 건물의 표시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는데 이 건축물 대장은요, 건축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건축법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내용이에요. 공법 시간에 다룹니다. 그러면 우리 공시법 시간에서는 지적 공부만을 다루게 되고 토지만을 대상으로 해요. 자, 그런데 부동산 등기 제도 이렇게 되어 있죠. 등기에서는요, 등기에서는 토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건물 등기부터 함께 다룹니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다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제도가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여기는 부동산을 모두 다룹니다. 그럼 이때 지적 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는요, 어떤 법이 있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책을 보면 항상 첫 페이지 보면요, 제1편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간 정보의 구축,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이 굉장히 길죠. 근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요, 이런 지적 제도만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제도 이외의 것들도 다루어요. 이외의 것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그 많은 내용 중에서요, 지적과 관련된 지적 제도를 규율하는 법만 우리의 시험 범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우리는 지적 제도만 우리의 시험 범위고 지적에 관한 규정만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지적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적법이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요 안에 지적에 관한 규정을 우리는 지적법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시험 문제는 공식 명칭이 나오지 지적법이 나오지는 않고, 다만 법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지적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법 그러면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서 지적 제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등기 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는요,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공시한다는 것은 부동산의 이런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장부를 통해서 공시한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공시하는 이 두 가지의 제도를 규율하는 이 두 개의 법을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는요, 이 두 가지 법을 다뤄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공시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시험과 관련해서요,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부동산 공시법이 한 과목으로 40문항이 나오는 건 아니고 지적법하고 등기법하고 세법이 합쳐져서 한 과목으로 40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럼 이때 지적법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법에서 12문항, 그리고 세법에서 16문항이 나와요. 근데 내용이 세법하고 공시관계는 너무 이질적이다 보니까요, 수업은 우리가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따로 해요. 근데 이제 합쳐서 이제 40문항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문항 중에서 공시법 시간은 이걸 다루게 될 텐데, 목표 점수예요. 우리 지적법은요, 건물은 다루지 않고 토지만을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는요, 최소한 10문항 이상이 가능해요. 이것을 목표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10문항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넓혀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기법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건물까지 다루면서 이건 권리관계를 다루는데요.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 민법에서 다루죠. 민법에서 다룬 권리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 등기하는 방법을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등기법은 민법의 심화 과정이 돼요. 굉장히 어렵죠. 민법도 어려운데 민법의 심화 과정이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어렵다 보니까요, 또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이 등기법에서 고득점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득점을 받겠다 해서 꼼꼼히 보려고 하다 보면 범위가 너무 늘어나서 여러분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고득점보다도요, 여기서는
8문제 이상만 맞아도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 6문제 이상은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최소한 16문제 이상을 맞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고요. 난이도에 따라서는 10개 이상도, 8개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목표로 잡으면 적어도 6개 이상 잡으면 여러분이 시험 보는 데 충분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자,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뭐가 먼저 만들어지겠습니까?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물건 있고 권리가 있는 것이지, 권리 있고 물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물건을 표시하는, 즉 토지를 표시하는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최초로 어떤 토지가 최초로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하고요. 신규 등록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지적 공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최초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서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자, 따라서 우리 공부도요.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지니까 지적법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기법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첫 시간에는요. 과연 부동산 공시제도란 어떤 것이냐? 공시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이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공인중개사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신 후에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장부 보는 법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제도를 보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럼 지적 공부는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이 지적 공부의 구체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요, 지적 공부 읽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는 이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등기부를 어떻게 우리가 읽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장부를 보면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부터 이 지적 공부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